2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보미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어려웠는지, 문제 난이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문제의 유형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이미 총평에서 다 했습니다. 총평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시험처럼 수능처럼 시험을 봤던 그 순간보다 오늘 9월 모의평가 시험을 봤던 그 순간보다 지금 분석하는 지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지 말고 꼼꼼히 분석하는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갑니다. 1번, 미출신 기억에서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뭐죠?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문제입니다. 볼게요. 1947년 최초로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주로 순모기에 의해서 피부세포에 침투되어서 감염을 유발하고 혈액을 통해서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 뭐가? 지카 바이러스가.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거죠.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 자연현상. 2016년 2월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 가 태아의 뇌 기능을 저하시켜서 소두증 같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고 누가? 지카 바이러스 가. 그렇죠. 따라서 자연현상. 그 다음에 신경계 이상과도 연관이 있음을 발표했고요. 세계보건기구는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를 갖고요. 긴급 어떤 사태를 선포했다. 의도를 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벌어진 일. 따라서 뭐다? 사회문화현상이다.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이니까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정답 1번이네요. 그렇죠.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하면 안 되지. 기억, 니은 모두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몰 가치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억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니까 확실성. 틀린 거네.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아니지. 확실성인 게 기억, 니은, 확률인 게 디귿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건 자연현상의 특징, 기억, 니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아니지. 그치. 이거는 정말 많이 했던 거. 경험적인 자료,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건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 해주시면 돼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6월에도 나왔고 또 9월에도 나왔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A, 자료 수집 방법 A. 갑은 피아노 연주자로 활동하며 A를 활용해서 재즈 음악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갑은 재즈 음악가들이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재즈 음악가들이 일하고 여가를 즐기는 다양한 상황에 직접 들어가 같이 생활하면서 끝났네. A 뭐야? 맞아요. 참여관찰법이에요. A 참여관찰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참여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자료를 얻었다라고 했고요. 을은 B를 활용하여 노숙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을은 그들로부터 노숙자 문화를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을은 노숙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세세하게 묘사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세하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니까 질적 연구 방법이겠지. 그쵸? 질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관찰법이나 여기 뭐죠? 연구실로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질문에 답을 하고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겠죠. 그쵸? 따라서 뭐다? B는 면접법이다. 1번. A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는 뭐지? 질문지법. 그치?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주로 그들의 경험 세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묘사해달라.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A는 B에 비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는 건 실험법. 그치?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면접법이에요. A와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질의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이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A, B 모두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 인과관계를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건 양적 자료 수집 방법들. 여기 모두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 나에 나타난 문제 항상 잘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뭐 나와 있어요? 문화 변동. 문화 변동에 대해서 묻는구나. 문화 변동의 요인, 양상. 예, 그래서 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문화 동화, 융합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완탕으로 불리는 만둣국의 일종인 완당은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식 완탕은 닭고기를 사용해서 육수를 내지만 완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국수처럼 멸치,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또 피가 일본식보다 훨씬 얇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만둣국의 일종이 이걸 가져와서 우리식으로 좀 이렇게 바꿨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래된 카레가루는 영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거예요. 인도의 카리가 기원이 되고요.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영국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카레가 영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이 되어서 일본의 전래가 되었고 카레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카레 우동 한때 많이 먹어봤는데 이거 그다음에 가츠 카레하고 돈가스하고 같이 하는 거 이런 다양한 음식들이 등장했고 기존의 우동, 돈가스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즉 카레가 인도에서 영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본에 원래 있던 음식 문화와 이렇게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탄생을 한 거죠. 됐습니다. 뭐가 정답일지 맞춰질 것 같지 않아요? 해봐요. 1번. 가에서는 간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의 사례가 나타났다. 가에서 보시면 이 완탕으로 불리는 만둣국의 일종이 일본에서 조리법을 배운 요리사에 의해서 직접 전해진 겁니다. 따라서 맞아. 직접 전파라고 해야 되겠지. 간접 전파 매개체에 의해서가 아니죠. 2번째. 나에서는 강제적 문화적 변의 사례가 나타났다. 여러분 혹시 식민지만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식민지만 보고? 여기서 보시면 식민지 인도를 통치했던 이것만 보고 강제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뭐냐면 인도를 통치했던 총독 일행이 오히려 식민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온 것이죠. 뭐 빼앗아 왔다거나 강제적으로 그 영국의 문화를 막 인도에 이식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가장 쉬운 예로 했던 창씨 개명과 같은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가에는 나와 달리 문화 공존의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요. 가에 여러분 문화 공존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보시면 뭘 말할 수 있냐면 완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식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문화와 결합되어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 것이고 오히려 나에 보면 문화 공존을 볼 수 있어요. 원래 그들의 우동, 돈가스와 함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예, 그렇죠? 따라서 가에는 나와 달리 문화 공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는 가와 달리 문화 동화의 사례가 나타났다. 여러분 식민지 인도 이것만 보고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례 속에는 강제적으로 어떤 본연의 자국의 문화를 말살시켜서 흡수되어 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사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가나 공통적으로 뭐가 나타나 있어요? 문화 융합이 나타나 있지. 문화 융합은 뭐예요? A 문화와 B 문화가 결합돼서 새로운 제3의 C 문화가 나타난 거. 그래서 일본의 완탕이 우리나라 것과 결합이 되어서 완다. 그 다음에 원래 일본에 뭐 카레, 우동 이런 거 아니 카레가 아니죠. 우동, 돈가스 있었는데 카레가 되면서 가츠 카레였나? 뭐였지? 가츠 카레.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문화 융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영구 윤리 문제가 지난 6월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어요. 작년 그 이전에 조금 안 나오다가 올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영구 윤리 측면에서라고 했고 연구자 갑은 폭력물 시청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폭력물 시청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모집 공고를 읽고 지원한 실험 대상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한 집단에게는 폭력물을 보게 한 거예요. 자극적인 폭력물. 다른 집단에는 드라마 보여줬어요.
이 과정에서 폭력물을 시청하던 일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끔찍한 장면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래서 실험 중단을 요청했으나 여기 문제되는 거 볼까요? 갑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연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연구자 을은 공공시설의 낙서 행위에 대한 연구를 몰래카메라를 활용해서 낙서 행위자의 행동을 기록 분석했습니다. 연구 대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몰래카메라를 통해서 일단 했어. 그런데다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낙서 행위자의 차량 번호를 기록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그들의 이름, 거주지 등을 추적해서 누가 여기 와서 저런 낙서를 하는지 알아낸 거예요.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알아낸 것이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문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는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개인정보 막 알아본 건 어디여서? 나에서 그랬지. 그치? 가해는 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가해서는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 대상자의 비밀 뭐 있어요? 이름, 거주지를 알아냈고 얘네가 알고 보니까 공공시설에 낙서하는 애들이야. 연구 대상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알아냈어. 그쵸? 어디에서 나타난 거예요? 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네, 가의 경우에 보면 지원해서 실험에 응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나에서는 몰래카메라를 활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연구 결과 공표가 연구자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공표했을 때 낙서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했을 때 이들에게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그래서 왜곡했다. 그런 내용은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개가 되지 않았죠? 그쵸? 네, 틀린 내용이 되겠고 가나 모두에서 연구자가 예측하지 못한 해로운 영향이 연구 과정에서 해로운 영향이 발생했어. 이것을 인지하고도 연구를 즉시 중단하지 않은 건 어디에서 그랬지? 가에서 그랬잖아. 실험 중단을 요청했는데 계속한 것. 이건 가나 모드가 아니라 가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네, 됐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 문제는 지금 평가원 스타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유형이에요. 할 때마다 어렵다라고 하면 이 유형에 대한 분석이 잘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유형 이렇게 사회조사 과정에서 양적 연구에서 분석한 표가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유형은 지난 6월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나왔어. 그러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되겠죠.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구자 갑은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 찾을 수 있겠어? 그렇죠. 이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요인이 뭐가 되죠? 원인이 되는 독립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립변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환경 요인이 유전 요인보다 어디에? 범죄 정도에,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야. 이게 종속변인.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록을 연구했어요. 입양아의 기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193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어떤 시에서 출생한 직후에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입양된 아이의 입양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갑은 공식 기록을 통해서 입양된 아이의 범죄 경력 유무. 이건 뭘 알아보기 위해서일까? 범죄성 정도겠지, 그치? 이 범죄성이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고 이 범죄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입양된 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 니은 이거 알아본 것이고요. 입양한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의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입양한 아버지에서는 어떤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일까요? 혈연은 아무것도 없어.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뭔가 범죄 경력에 영향을 받았을까?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지. 따라서 입양한 아버지라고 하는 디귿은 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겁니다. 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양부. 그래서 이게 디귿, 그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아버지. 한 번도 같이 산 적은 없지만 낳아준.
그래서 이게 유전 요인이 되는 거죠. 유전 요인, 이 생부. 이게 리을. 그래서 애초에 가설을 짤 때는 환경 요인과 유전 요인이 있는데 이 환경 요인이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환경 요인으로서 양부의 범죄 경력 정도, 유전 요인으로서 생부, 유전자를 함께 나눈 생부의 범죄 경력 정도가 이 양자의 범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했고요. 공식 기록을 통해서 범죄 경력 유무를 파악했고 분석 결과는 표와 같으며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와 생부의 범죄 경력 유무에 따른 양자의 범죄 경력 유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환경 요인이 범죄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했고요. 이 가설은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라는 게 기억선지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분석한 내용하고 가설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환경 요인, 여기다 유전 요인. 유전 요인이 생부. 여기다가 니은 디귿 리을이었죠? 리을이었나? 맞죠? 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부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양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양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 양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는 여기 4개가 다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가 이 숫자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는 여기 숫자입니다. 그쵸? 이거.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여기를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없는 경우를 다 더해보면 720 나옵니다. 그리고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를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50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양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에 이 양자가 범죄를 한 경우, 이 경우가 되는 거죠. 몇 건? 양자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100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부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이 양자들이 범죄를 한 건 여기 보세요. 85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양부가 범죄를 한 경우 350 중에 85, 720 중에 100. 이 환경, 이 양부 손에서 자란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끼친 건가? 자, 이렇게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이 환경 요인하고 유전 요인하고 대비해 봐야 되겠죠. 그럼 유전 요인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요인에 따라서 생부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그 다음에 생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부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여기 있지? 없는 경우. 이렇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걸 다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를 더해보면 없는 경우는 550 이렇게 나오고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여기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래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는 모두 몇이냐면 520입니다. 그럼 자 봐봐.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양자가 범죄를 한 건 여기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얼마냐면 150. 그 다음에 범죄 경력이 양부가 없는 경우 여기 쭉 있어요. 없는 경우에 범죄를 한 건 얼마냐면 여기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185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5명. 185명이라고 봤을 때 이 유전자에 따른 생부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185명 가운데 무려 150명은 생부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전하고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겠죠. 여러분 이 자료를 보고 환경 요인이 훨씬 더 큰 거야 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단정하기 어렵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가설, 환경 요인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수용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어디 있어? 여기 니은 양자 범죄성에 대한 즉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다. 그렇지 맞지.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디귿은 실험 집단, 리을은 통제 집단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 실험했어요? 환경 요인, 유전 요인 따로 두고 그 다음에 범죄 정도가 어떤지 실험했습니까? 아니지, 그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원래 입양아의 기록이나 또는 공식 기록을 통해서 범죄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겁니다. 따라서 실험법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 뭐지? 그렇지, 문헌연구법입니다. 문헌연구법. 그래서 문헌연구법 한 거잖아. 입양아 원래 기록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범죄 등에 관한 어떤 공식 기록, 그쵸?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따라서 문헌연구법 했다. 리을 맞는 얘기가 되죠. 정답은 여러분 니은 리을에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네, 6번은 좀 괜찮습니다. 보시죠. 관점 나왔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최근 들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했더니 여기 있어요, 여러분. 불공정한 분배 체계의 심화로 희소자원이 기득권층에게 불평등한 분배 구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갈등론 됐습니다. 두 번째,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한 거야. 그래서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의미 부여를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공유하더라.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출산,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거 강조했었습니다. 수능 특강 할 때. 사회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고쳐서 제자리를 찾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사회제도가 미비해서 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나오면 뭐다? 기능론.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의 관점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해? 아니 강조하고 있잖아. 불평등한 이 성역할 분담 체계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렸고요. 두 번째. 을의 관점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사람들이 왜 결혼 못했어? 막 왜 결혼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된 겁니다. 인식 변화.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죠. 병의 관점은 결혼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간과해요. 아니지. 기능론에서는 결혼제도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죠. 물론 잠시 제도가 삐끗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문제가 나타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여러분 갑, 병 모두 뭐예요? 거시적인 관점이지. 따라서 달리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결혼 제도와 다른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 제도와 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 이런 거 상호 의존성 나왔네. 상호 유기적 이렇게 표현 나온 뭐죠? 기능론입니다. 따라서 여기 병의 관점은 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지.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엄청 새로운 거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계산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계산까지 보여드리긴 하겠으나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긴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고요. 성비 불균형, 성불평등에 관한 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6월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나왔죠. 이렇게 뭔가 숫자가 나오면 막 허걱하는데 연구자 갑은 A에서 D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승진 등 인사 현황을 조사해서 성비 불균형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성비 불균형은 전체 인원 중 남성의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사실 이 아래 다 있어요. 성비 불균형을 이렇게 한대요. 전체 인원 중 남성 구성 비율과 여성의 구성 비율 간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나타내겠다. 그래서 여기 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성비 불균형 식이 나와 있어. 네, 보시면 성비 불균형 남성 수 플러스 여성 수 이게 뭐죠? 여기 전체 중에서 아까 했잖아. 여기
전체 중에서 남성 구성 비율과 여성 구성 비율 간의 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값으로 했는데 그 이유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만약에 남성하고 여성을 합쳐서 전체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명이라고 할 거고요. 이 임원인데 큰 대기업에 임원이 100명인데 남성 다 여성 합치니까 100명인데 남성 임원이 90명이고 여성 임원이 10명이더라. 그래서 곱하기 100 해보세요. 그러면 성비 불균형이 되게 심한 거지. 그치? 그런데 남성 임원이 55명이고 여성 임원이 45명이더라.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성비 불균형이 좀 작아진 거지. 그렇지?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왜 절대값으로 했냐면 여성이 더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55고 여기 45면 마이너스 10 나오니까 절대값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이것까지. 네, 그래서 성비 불균형은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갖고 그 값이 클수록 불균형 정도가 크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네. 지금 보여드린 대로. 그래서 표는 A에서 D 기업별로 T년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여성 B와 20년 후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의 여성 B. 갑자기 여성 B라고 하는 또 개념이 나왔어요. 신입사원의 여성 B하고 임원으로 승진한 여성 B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성 B가 뭔지도 나오겠지. 여기요. 남성수 대비 여성수, 이게 여성 B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여기에 1이라고 나왔습니다. 1.0이 1이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남성이 1명이면 여성도 1명, 100명이면 100명이다. 남성과 여성이 1대1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쵸? 앞에 남, 여 이렇게 할게요. 그럼 0.5면 어떻게 될까? 남성수 대비 여성수야. 0.5는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둘일 때 여성이 하나다. 이거잖아. 그치? 여기도 2대1. 근데 여기 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남성이 1일 때 여자가 0.5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요, 여기도 남자가 1일 때 여자가 0.5다. 반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1.5는요? 남성이 1일 때 여자가 1.5다. 1대 1.5.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까? 1이야. 그러면 20년 후에 임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를 본 거예요. 신입사원일 때 봤고 여기 1이라고 나왔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1대 1이네. 여기는요. 1대 0.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요. 1일 때 0.4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1일 때 여자가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해됐지? 이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업. 니은의 여성비를 기준으로 니은 여기 임원 여기에 여기 이때 여성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여성비 쭉 봤어요. A기업을 제외하고 A기업은 1대1이야. 남자 여자의 비율이 1대1. 임원이 1대1이야. A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에서는 승진의 진입장벽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다. 이 승진의 진입장벽이 여성에게 너무 높아서 여성이 임원으로 못 간 거야. 여기. 그래서 남자가 1일 때 여자는 0.3밖에 안 돼. 그쵸? 여기 남자가 1일 때 여자는 0.4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긴 여성에게 승진의 진입장벽이 높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여성이 더 많잖아. 들어올 때 1대 1.5의 비율로 들어왔는데 여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D 기업의 경우 여성에게 승진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지. 그쵸? 그래서 A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서 모두 여성에게 진입장벽이 높다. 승진의 진입장벽이 높다. 틀린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기업은 기역의 성비 불균형 2,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B기업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의 상대적인 이렇게 비를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성비 불균형 하니까 여기 넣어가지고 여러분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자 봐봐. 여기는 1대 0.5야. 그리고 남자가 2명일 때 1명인 거지. 근데 여기는 1대 0.3이야. 성비 불균형이 어디가 더 심해요? 여기죠. 그쵸? 임원수가 여자가 1대 0.3으로 여기가 성비 불균형이 여기가 더 심합니다. 심해요. 심하다. 예, 심하다. 앞에서 우리 봤지만 여기 보세요. 성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건 0에서 100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성비 불균형 정도가 크다. 여기가 더 성비 불균형이 여기가 크잖아. 그러면 성비 불균형 값도 여기가 크지.
그치? 그리고 니은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니은의 이거 아니죠, 이게. 기억의 성비 불균형 2, 니은의 성비 불균형보다 작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계산해도 돼요. 계산하는 건 리을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다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 디귿. C 기업의 경우 이제 C 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C 기업의 경우 니은에서, 여기 니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했어요. C 기업 니은에서. 그럼 여기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1대 0.4야. 1대 0.4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예, 100으로 하면 100대. 남자가 100이라고 하면 여자가 40이네. 그쵸? 오. 이거 아마 찾아낸 학생 있을걸? 그래서 여자가 40%입니다. 라고 한정을 팔 수 있는 거야. 이거 틀린 거지. 왜 틀렸을까? 남자 대비해서는 40%이지만 여기 보세요. 이 C 기업에서 여성 임원이 차지하는 건 전체 140명 중에 40명인 거잖아. 우리 비율 계산하는 거. 그럼 28점 얼마 나올걸요? 그쵸? 140분의 40명이죠. 전체에서. 그래서 여기 40%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봐봐. 또 성비 불균형을 비교하라고 했어. 기억에서 여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끼리 비교하는 거야. C 기업하고 D 기업입니다. C 기업하고 D 기업. 여러분, 성비 불균형은 C 기업이 더 크다. 맞을까? 물론 여러분 이거 계산해도 되는데 일단은 먼저 말로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1대 여기 남자가 둘일 때 여자가 하나인 거지. 2대 1인 거지. 그런데 여기는요. 남자가 둘일 때 여자 셋이에요. 2대 1하고 2대 3하고 어떤 게 불균형? 이거는 여자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건 다 더 크죠. 그렇죠? 남자의 비율이 여자에 비해서. 그렇죠? 따라서 성비 불균형은 두 개 중에 뭐가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 그죠? 클수록 지수값이 크게 나타나는 거. 따라서 C 기업이 D 기업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굳이 정말 이거 계산해서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 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쵸? 한번 해볼까요? 이때 남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여자 얼마 하면 되겠어? 50명 할게요. 남녀 이렇게 할 거고요. 이때는요. 남자를 100이라고 한다면 여자는요. 150명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 해보면 이때 전체 150명 분의 남성에서 여성을 빼래. 남성에서 여성을 뺀 거 50 곱하기 100 이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D 기업은요. 전체 250분의 남성에서 여성을 빼래. 남성에서 여성 빼요. 예, 남성에서 여성 빼면 마이너스 50인데 그쵸? 절대값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50 쓰면 되지. 곱하기 100. 여러분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150분의 50하고 250분의 50 중에 임의의 숫자를 넣은 겁니다. 임의의 숫자를 넣은 거예요. 이게 더 큰 거지. 250에서 50이 차지하는 게 더 큰 거잖아요. 따라서 C 기업이 더 크다. 물론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비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 니은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할 시간이 없는 거지. 지금은 해설할 때니까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은근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나왔냐면 문화의 속성하고 나왔어요. 문화의 속성 뭐 있지? 학, 공, 전축, 변이 있습니다. 변. 네. 사례가 주어졌고요. 이런 형식 지난 6월에도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최근 복고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뉴트로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뉴트로는 1020 세대에는 신선화물, 그 다음에 3040 세대에는 새로운 향수, 예전에 그랬었지, 불러일으키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복고 문화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땐 그랬는데 라고 과거를 아름답게 회상하며 유행합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복고 문화는 경험해보지 못한 옛 문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새롭게 받아들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NS 확산이 가져온 뉴트로 열풍은 패션, 예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은 여기 문화의 속성 중에 여기 읽어볼까? 한 문화 요소의 변화가 다른 문화 요소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거 뭐지? 전체성이지, 전체성. 여러분 지금 여기 기억에서 새로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3040 세대한테. 예전에 그랬었지 라고 하는 새로운 향수가 여러분 전체성이에요. 한 문화 요소가 연결돼서 이건 오히려 여기죠. SNS 확산이 가져온 뉴트로 열풍이 패션, 예술에도 연결된다. 오히려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고 두 번째
옳지 않은 거 1번 정답이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문화가 사회 성원 간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된다. 왜 원활한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그치, 문화를 공유하니까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니은의 공유성 드러나는지 한번 볼까? 그땐 그랬었는데 라고 과거를 회상해요. 3040 세대들이 그때 그 시절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땐 그랬었는데 하는 거지.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더욱 풍부해진다. 이건 뭐지? 쌓이고 축적성이지. 디귿의 축적성 나타나는지 볼까? 경험해보지 못한 옛 문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붙여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축적성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문화의 각 요소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여러분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 뭐죠? 연결되어 있다. 이거 전체성이잖아. 여러분 리을 그렇죠. 뉴트로 열풍이 패션, 예술에도 연결되어 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을 보면 모두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이 변동성이 디귿과 리을에 나타나 있다. 그런가 볼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옛 문화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서 새롭게 변화해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역시 뉴트로 열풍이 패션, 예술에도 영향을 주면서 문화가 변화해가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쵸? 따라서 5번도 맞는 얘기.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사회운동하고 나왔어요. 그죠? 이것도 역시 6월에 나왔던 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운동. 1955년 우리 이거 개념 강의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흑인 여성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서 인종 분리를 규정한 몽고메리시의 이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위반했다는 제목이었어요. 흑인들이 이에 반발해서 이 법이 진짜 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 파업과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였고 이듬해 이 인종분리법은 위헌이다. 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도 끝이 났습니다.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통한 흑인 인권 운동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나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2010년 당시 대통령의 장기 집권 제가 알기로는 이 대통령이 한 30몇 년 했어요. 예. 시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튀니지에서 제스민 혁명 얘기입니다. 경찰의 노점 단속에 항의하던 한 청년의 죽음이 시민들을 반정부 운동을 촉발시켰어요. 정부의 강경 진압은 시민들 더욱 분노케 해서 전국적 규모의 반정부 시위 나타났고 마침내 대통령 물러났습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1번 가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운동이 나타났다. 맞아? 그렇지. 가에 나타난 사회적 소수자 누구야? 흑인. 말했지. 수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어서 열세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백인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2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사회로 돌아가려는 나가 그래? 아니지. 현재 장기 집권하는 이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 운동입니다. 복고적인 운동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가에서는 나와 달리 계급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사회운동. 여러분 혁명적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건 현재 사회구조를 다 뒤엎어서 이거야. 그런데 지금 가에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몽고메리 시의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이 헌법을 개정하고 바꾸려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사회 구조를 막 변화시키는 바꾸려는 혁명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와 달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운동이다. 달리가 아니라 둘 다 사회운동으로서 사회운동은 공통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달리라고 한 부분 틀렸고 가나 모두 당시의 사회의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다.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던 건 나에서 나타난 거죠. 마침내 대통령이 물러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 모두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1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보사회, 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은 산업사회, 농업사회와 비교하는 특징 문제들이었는데 지난 6월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마찬가지 문제가 나왔고 굉장히 쉬운 형태입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의 자동화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남겨질 것이다. 이들이 재훈련되어 정보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실직 상태가
되겠네. 정보통신기술이 대량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한 소수만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저임금을 받고 단순 정보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대요. 여러분, 정보사회를 낙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어. 이건 뭐지? 그렇지, 비관적으로 보는 거야. 소수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대다수는 저임금 상태래.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 정보화로 인해서 양극화, 빈부, 격차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찾아보도록 할게요. 노동시장의 구조 변동이 나타나 서비스업 일자리가 소멸돼, 사라진다. 말이 안 되지. 노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축소되어 장시간 노동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겠고요. 비대면 노동 환경이 확대돼서 인간 소외 현상, 노동 환경이 열악한 재택근무가 확대돼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장 적절한 건 양극화, 빈부격차 얘기해야 됩니다. 산업 구조가 지식 정보 중심으로 재편돼서 경제적 격차가 심화된다. 여기 경제적 격차 얘기한 거 있죠? 이 부분 말해야 되지. 앞에 힌트가 바로 나왔으니까 소수가 일자리를 갖고 나머지는 저임금이다 라고 분명히 나왔으니까 5번 여러분 잘 찾았을 겁니다. 이제 1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걸게요.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보는 그렇지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뭐 있지? 기능론, 갈등론 있지. 제시문은 쉬워요. 네, 선지가 새롭게 나왔지. 그래서 이 선지도 좀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소득은 말이야 개인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돼. 그 생산성은 기술의 숙련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기술의 숙련은 교육이나 훈련과 같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적 자원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서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알겠지. 소득을 많이 버는 건 개인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한 개인의 노력, 능력의 대가다라고 보는 거 뭐지? 기능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 기술의 숙련과 같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게을리한 사람이다.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회는 이 실험 문제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너네 게으른 애들은 이렇게 빈곤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야. 노력해야지. 기능론입니다. 네. 그러면 기억. 개인의 가정 배경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요? 아니야. 사회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거. 왜? 개인의 능력, 노력 요인에 따라서 달리 배분되니까. 그래서 가정 배경이 아니라 능력, 노력 요인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능론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덜 중요한 일이 있다. 더 중요한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또 이렇게 그래서 차등 분배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 기능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직업 유형 간의 사회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 기능론에서는 가령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라 더 중요하고 교사는 그거보다 덜 중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그걸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비판받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니은 선지 새롭게 나왔으니까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사회의 불평등 현상이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맞죠. 그쵸? 이 기능론에서는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여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야. 많은 시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의사 또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집 너무 어려워. 저렇게 오래 돈 안 벌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어. 에이, 못하는 거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개인의 성취 동기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이 기능론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을, 사회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죠? 예, 자원의 희소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간과해요? 아니지. 기능론 그렇게 말하잖아. 자원이 희소하니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서 공평하게 차등 분배하는 그 과정에서 불평등이 나타나 희소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고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여기 니은 디귿 리을 세 선지 모두 새롭게 나왔어요. 예,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딱 밑에 보니까 아 문화 파트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인지 모를 때는 제시문 선지 딱 보시면 아 주류문화 뭐가 반문화 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각국에서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문화가 생겨났고요. 이들은 보수적인 계급 문화가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의미로 조용한 카페에서 시끄러운 록 음악을 틀거나 화려하게 치장한 스쿠터를 무리지어 몰고 다니는 등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문화니까 이거 무슨 문화야? 하위 문화지. 그런데 하위 문화 중에서도 어떤 하위 문화예요? 얘는 보면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기성세대에 도전하는 거니까 반문화인 하위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국에서의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청년 문화. 이것도 하위 문화지. 그들끼리 누리는 거니까. 통기타, 청바지로 표상되는 이 문화에 청년들이 열광했던 건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그들끼리. 구별되는 감성입니다, 여러분. 이거 구별되는 이거 보고 반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도전하고 저항한다 라고 했을 때 반문화. 이건 그냥 구별돼서 그들끼리니까 하위 문화죠, 하위 문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일부 구성원이 공유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에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어때? 더더더더 다양해지는 거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렴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고, 나는 특정 집단의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청소년 문화가 기존의 기성세대의 주류 문화를 바꿔버리고 있어요? 아닌 거지. 그들과 구별되는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들의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막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가는 나와 달리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가졌다. 그렇지. 반문화적 성격이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나와 달리 둘 다 청년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에서는 반문화적 성격이 나타나 있고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럼 달리가 아니지? 왜냐하면 가나 나 모두 하위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 문화는 그들 일부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다양성을 높여주는 거니까. 네, 틀렸고, 그 다음에 가나 모두 특정 집단의 문화가 전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위 문화는 그들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특히 가에서는 이렇게 기존 질서를 거부하니까 통합을 저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사회 집단, 사회 조직 하고 나왔고요. A에서 D는 각각 무엇이냐면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단체, 학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질문 볼게요.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따라서 B, D하고 A, C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지? 자발적 결사체지.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는 뭐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아니지. 사내 동호회 자발적 결사체지. 그치? 시민단체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자발적 결사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면 사내 동호회와 이 시민단체가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에서 B, D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아니요에서 뭐 A, C, 뭐 B, D거나 A, C가 되는 거죠. 네, 뭐 O, X에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볼게요. 선택 의지에 따라서 형성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A, C, D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되면 여러분 뭐지? 이익사회지. 이익사회. 여러분 이익사회 여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익사회 어떤 거지? 가족은 공동사회야. 사내동호회 이익사회, 시민단체 이익사회, 학교 이익사회입니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 다 이익사회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잘 안 보이겠다. 이거 세 개 다 이익사회입니다. 그러면 A, C, D가 얘네 세 개겠지.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모두 다 얘 하니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A, C, D가 얘네가 되겠고 나머지 하나 가족이 뭐가 될까요?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위에 따라서 D도 찾을 수 있어요. 뭐냐면 관심과 목표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는가에 따라서 B, D는 같은 대답, A, C는 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B는 자발적으로 결성되었는가에 아니요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D도 아니요라고 했을 거겠네? 그러면 아니요라고 한 거 뭐 있어요? 학교겠지. 학교 자발적 결사체 아니니까. 학교가 D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추었는가? 명시적 규약, 체계화된 업무 수행, 이건 뭐지? 공식 조직이야. 라는 질문에 따라 A, D하고 B, C를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공식 조직 한번 찾아볼게요. 공식 조직 뭐 있지? 학교 공식 조직이야. 그치? 시민단체 공식 조직이야. 얘는 아니지. 그치? 그래서 보면 D가 있고요. D.
그 다음에 A, D가 같은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D가 여기 학교니까 A가 뭐가 되겠어? 시민단체. 다 찾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C가 사내 동호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찾아집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C는 사내 동호회예요. 사내 동호회가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냐? 아니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지. 공식적 사회화기관은 여기서 학교.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A는 2차 집단, 시민단체 2차 집단 맞아요. 2차 집단 간접 접촉에 따라서 맞고 B, 가족은 1차 집단이다. 그렇지. 직접 접촉.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D는 학교는 A에 비해서 시민단체에 비해서 학교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아니지. 자발적 교섭체 아닌데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D는 BC와 달리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다. D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공식적 통제를 해요. 공식적 제재를 하지. 틀렸고 A, D는 이익사회, BC는 공동사회이다. 공동사회는 가족 B밖에 없어요.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4번 갈게요. 와, 이것도 엄청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헷갈렸을 수도 있고 잘했을 수도 있고 해볼까요? 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요. 아래 선지 딱 보니까 이거 일탈 이론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공식적인 처벌하고 범죄 행위와의 관계를 그림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그림을 활용하여 여러분 여기 봐. 우리 공부한 거 나왔어.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는 가이론. 여러분 가이론 그럼 뭘까? 차별적인 제재 때문에 일탈이 벌어져. 가이론은? 차별 교제 이론? 아니지. 그렇지. 낙인 이론이지. 헷갈리지 말라고 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차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한쪽만 부정적인 반응, 낙인을 찍음으로써 2차적 일탈을 반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낙인 이론. 그렇죠? 낙인. 차별적 제재, 차별적인 제재를 해서 부정적 반응, 낙인을 하니까 얘네들만 2차적 일탈. 누구나 가볍고 그런 일탈을 할 수 있는데 2차적 일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낙인 이론에 따라서 이거 한번 보자는 건데 한번 여기 볼까요? A에서 D 집단 모두 T년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여기 A 집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T년에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경험이 이쪽에 지금 A 집단 없는 거야. 여기다 한번 써볼까? 얘는 없다. 그쵸?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고 그런데 T+1년에 와서는 범죄를 했어 얘네 여기. 그쵸?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데 그 다음에 범죄를 한 애들이에요. A 집단은. B 집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B 집단은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지. 그쵸?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 범죄 경험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범죄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C 집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집단 보면 처벌을 받은 경험이 여기 없지. 처벌을 안 받았어요? 처벌을 받은 경험도 없고 여기. 그 다음에 범죄 경험도 없고 범죄도 없고. 되시죠? 여기 D 집단의 경우는 어때요?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얘는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치? 있지만 범죄는 어때? 그 다음에 범죄는 안 저질렀어. 이 내용을, 이 각각의 A, B, C, D 집단에 대한 내용을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론에 따르면, 낙인 이론에 따르면 B 집단은 2차적 일탈자로 볼 수 있다. 그래? 그렇지. B 집단 여러분 봐봐. 처벌을 받았어. 얘네들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고 공식적인 제재를 받았더니 그 다음에 T+1년도에 2차적 일탈을 한 거지. 그쵸? 누구나 가벼운 일탈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차별적 제재, 공식적인 제재를 받으니까 2차적 일탈을 한 거잖아. 처벌을 받음으로써 2차적 일탈을 한 건 사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볼게요. D 집단의 경우는 가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가 된다. 그렇지. 얘네는 처벌을 받았어. 제재를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2차적 일탈 안 했어. 그러니까 반박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낙인 이론을.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가 이론에 따르면 A 집단은 B 집단과 달리 일탈자의 역할을 내면화했다. 여러분 이 일탈자로서의 역할을 내면화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 이거 뭐지? 차별적 제재. 처벌을 받으면 그래 나 원래 그런 애인데 뭐 부정적 자아정체감 형성 생각납니까?
바로 그거지. 어디서 나타났어요, 여러분? B 집단 애들이 그런 거잖아. 처벌을 받았어. 그래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야. 어떤 일에 대해서 얘네가 제재를 받은 거죠. 그랬더니 나 원래 그러는데 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B 집단에서 나타난 겁니다. A 집단의 경우는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부정적, 차별적 제재에 따른 부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이라고 하는 거 B 집단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가 이론은 일탈자와 C 집단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는 것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본다. 이거 이제 함정 판 거예요. 자, 가 이론은 일탈자와 일탈을 저지르는 애들과 C 집단 어떤 애들이야? C 집단 여기 가서 볼까? 처벌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다음에 범죄도 안 하는 정상적인 집단. 예, 일탈 벌리는 애들, 정상적인 애들과 접촉해야지 라고 하는 건 어떤 이론에서 해결 방안으로 보죠?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그렇죠. 가는 낙인 이론이에요. 여러분, 차별적 교제 이론 아니고 낙인 이론입니다. 따라서 일탈자와 정상적인 집단 간의 접촉을 통해서 일탈을 해소하고자 한다라는 건 차별적 교제 이론이니까 이거 틀린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네. 시간 걸리면 꽤 걸릴 수 있었던, 이번에는 문제 유형들이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도 정말 새로운 유형들이 나왔어요. 사회 변동 이론 A, B에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고, A, B는 각각 진화론, 순환론, 그치? 사회 변동 이론 우리 배웠으니까. 그러면 A부터 보도록 할게요. A는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본다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A 질문에서는 A를 뭐로 본 거예요?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간다. A를 진화론으로 보고 질문을 한 것이지. 그쵸? 그 다음에 B는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 흥망성쇠. 망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건 뭐죠? 그렇죠. 순환론. 그래서 B를 순환론으로 보고 한 것이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방향은 뭐지? 일정한 방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B를 뭐로 보고 한 거예요? B를 진화론으로 보고 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맞아요? 일정한 방향, 진보하고 발전하는 방향만 있어라고 하는 게 진화론이니까. 그쵸? 그리고 가는 빈칸이고 이 갑은 지금 3점 이렇게 나와 있고 을은 2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A, B가 진화론인지 순환론인지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여러분, 예, 지금 여기 보면 A를 진화론으로 놓은 질문도 있고 B를 진화론으로 놓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여기 점수를 토대로 해서 만약에 A가 진화론이 맞고 B가 순환론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A가 진화론이 맞아. 그러면 여기가 A가 진화론입니까? 라고 했더니 갑이 A가 진화론이 맞다라고 전제를 놓아보세요. 예, 그러면 얘라고 했으니까 얘 맞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B는 순환론이라고 했는데 B 순환론이 전제인데 얘가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거지. 얘라고 해야 되는데. 그쵸? 네. 그 다음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B 진화론으로 전제하고 했습니다. B 순환론인데 여기 진화론으로 했으니까 얘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그러면 이 질문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맞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하나, 둘, 2점밖에 안 돼. 그쵸? 따라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A가 뭐가 되고 순환론이 되고 B가 진화론이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해보면 A 진화론 질문이야. 얘가 얘 했어. A 순환론인데. 그러니까 얘 틀린 거지? 이거 틀렸어. B 순환론이야. 그런데 B 여기 순환론 질문했어. B 진화론이잖아. 순환론 질문했으니까 아니요라고 말해서 잘 말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B 진화론이다. B 진화론. 얘 했으니까 이거 맞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 질문 맞는 대답이 되어야지만 3점이 됩니다. 여기 질문이 뭐 나오던 여기 아니요라고 한 게 맞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쵸? 그러면 을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경우는 이 아니요, 가라고 하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만 맞는 건데 여기 예라고 나왔으니까 을은 일단 이건 틀린 거야. 뭔진 모르지만 이해됐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A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질문에 여기 B가 진화론이잖아. 그래서 얘 아니요라고 한 거 잘한 거야. 그치? B가 순환론이라고 하는 질문에 B는 원래 진화론이야. 그러니까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얘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지.
그치? 얘 2점 맞아야 돼요. 2점 맞으려고 하면 여기 하나 맞았고 이거 두 개는 틀린 걸로 결정났어요. 그럼 이게 맞는 걸로 나와야 돼. 이거 맞는 걸로 나오려면 여기 맞는 거 똑같이 기억도 얘가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여러분 여기 질문에 대해서 이거 써놓고 이 경우 해보고 그래서 경우를 해보면 A가 순환론, B가 진화론일 때 이 점수가 성립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야, 엄청나게 이런 거 진짜 문제 설계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찾았어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A가 뭔데? 순환론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받는 건 진화론에서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B는 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의식한다. B가 진화론이니까. 진화론에서는 사회 변동은 발전하는 방향으로만 간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억에는 반드시 얘가 들어가야 돼요. 을이 2점 맞아야 되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가는 거.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B는 진화론은 한번 해볼게. 진화론은 순환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하는 비판을 받는가? 그럼 그래?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뭐가 그래요? 순환론이 그렇지. 어차피 흥망성쇠 사라지게 되어 있어. 운명론적. 네,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 또는 능동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순환론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질문이 오면 아니요 라고 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면 여기 답은 아니요 라고 잘 말해서 3점 딱 채워질 겁니다. 따라서 이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리을에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도 여러분 꽤 복잡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 산수를 좀 시켰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죠.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고 문제 풀 때 이따 쓰일 겁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총 부양비에 나와 있고 T년 T 플러스 20년의 갑국과 을국의 각각 노령화 지수와 총 부양비를 비교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노령화 지수는 무엇이냐면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비. 그다음에 총 부양비는 부양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해서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네. 1번 쉽게 정리가 되는데 자, T년에 사실 계산이 필요한 건 2번밖에 없습니다. 2번밖에 없는데 1번 볼게요. 1번 T년에 갑국에서 부양인구 T년 볼까? 갑국 볼게요. 갑국 부양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25명이다. 어디 보고 그랬을까? 여기 25 숫자 보고 그랬을까? 이거 틀린 거지, 그치? 여러분 부양인구 100명당 노년인구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자 일단 여기 볼게요. 계산해서 몇 명인지는 다음에 지금 2번 할 때 알려드릴 거고 일단 이거 틀렸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부양비가 있어. 총 부양비는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야. 총 부양비가 T년의 각국에서 이게 얼마냐면 20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뭐지? 부양인구 15세에서 64세를 부양인구를 여기 100이라고 쳤을 때 지워지는 거지. 그러면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야? 20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읽어도 총 부양비만 읽어도 유소년이랑 노년을 합해서 20인 건데 노인 인구가 25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바로 틀린 거예요. 네, 계산할 필요 없고요. 예. 그러나 2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2번 계산하는 방식으로 1번 하면 금방 여기 노년 인구 4하고 나옵니다. 네, 그러면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번 T 플러스 20년에 갑국은 고령화 사회. 갑국 T 플러스 20년 볼까요? 갑국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을국은 고령 사회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령화 사회나 고령 사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해야 돼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그러면 그걸 다 판단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 플러스 20년 여기 다시요 이렇게 놓고 할게요. 예, 0에서 14세.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어딨지? 여기지,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까지가 부양 인구.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4라고 했죠? 어떻게 4가 나왔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숫자가 가장 쉬우니까 이 숫자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T년 요거부터 먼저,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거부터 할게요. 예, T년의 갑국에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나온 대로 부양인구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그쵸? 100명이라고 쳤을 때 유소년 인구랑 노년 인구를 합쳐서 여기 20. 그쵸? 그래서 부양인구 얘네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나머지 얘네랑 얘네를 합해서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총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0명이라고 쳤을 때 얘네랑 얘네를 합해서 120인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얘랑 얘를 합쳐서 20인데 이 0에서 14세와 65세의 상대적인 비는? 그렇죠.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노령화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노령화 지수가 여기 나와 있잖아. 노령화 지수 여기.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비 하고 나와 있고 이게 25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25.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치. 여기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짠짠 지워져서 여기 노년 인구는 25입니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상대적인 비는 100대 25, 4대 1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보면 여기 0에서 14세와 65세 여기 두 개를 합해서 20인데 20을 4대 1로 나눠 가진 거야. 4대 1로. 그래서 여기 4대 1로 20을 나눠 가지면 4대 1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0을 5로 나눠서 얘는 진짜 친절하다. 그렇죠? 5로 나눠서 얘가 4, 얘가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거 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100명당 4명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딱 떨어져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제 여기 보도록 할게요. T 플러스 20년에 갑국하고 을국. 자, 여기 해볼게. 갑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 부양비부터 먼저 아까 계산한 방식 그대로 갑국의 총 부양비 50이라고 했어. 50이 의미하는 바는 15세에서 64세를 100명이라고 쳤을 때 나머지 얘네 두 개 더하면 얼마? 5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두 개. 그러면 총 인구는 얼마가 돼? 150이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리고 여기 50을 어떻게 나눠 가져요? 50을 어떻게 나눠 갔나 봤더니 여기 보세요. 노령화 지수 50 하고 나왔어요. 노령화 지수 50 하고 나오면 이 50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노년 인구는 50입니다. 예, 그쵸? 2대 1입니다. 50을 2대 1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50을 2대 1로 나누면 대강하시면 됩니다. 대강하면 여기가 16.6이 되고요. 여기 33.333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대 1로 나눠 갖는 거지. 네, 그래서 50을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같은 방식으로 해볼게요. 여기 을국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 여기 보면 총 부양비가 100이라고 나왔어. 이 100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부양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유소년하고 노년인구 100입니다. 100이라고 쳤을 때 얘네 둘이 합친 것도 100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전체 얼마야? 200인 거지. 200. 그쵸? 그리고 나머지 100. 이 100을 어떻게 나누면 돼?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네. 이 60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유소년 인구 100일 때요. 노년 인구 60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얼마나 돼요? 5일 때 3입니다. 100을요 5대 3으로 나누기 등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0을 5대 3으로 나누기, 즉 8로 나눠서 해보면 8등분 해갖고 나누면 여러분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37.5. 너무 심합니다. 조금 62.5 이렇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고령화 사회인지 아니면 고령 사회인지를 물어봤어. 고령화 사회인지 고령 사회인지는 어떻게 해?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갑국의 경우 T 플러스 20년 전체 인구 여기 있습니다. 150 중에서 노년 인구가 16.6이 차지하는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1%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을국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200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거 여기 37.5. 이건 좀 계산하기 좀 쉽네요. 곱하기 100. 여기 37.5를 2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얼마 나오냐면 18.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봐. 여기는 11이고 여기는 18.75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예요. 예, 여기 7%를 넣고 14%는 안 되니까 여기가 고령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요. 14를 넘고 그다음에 20이 안 되니까 고령. 예. 예. 그래서 갑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을국은 고령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됩니다. 2번. 네, 2번이 좀 계산에 시간이 들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번. 네, 3번 갈게요. 3번하고 이런 데는 괜찮죠. 네. 이 주어진 노령화 지수나 총 부양비를 잘 읽으면 되는 거니까. 3번 볼게요. T년과 달리 T 플러스 20년에 을국에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 여러분 지금 노령화 지수로 한번 보시면 25, 40, 50, 60에서 이 60 노령화 지수 가장 크지만 이 60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요? 노령화 지수 60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60인 겁니다. 더 적은 거야. 그치? 100이라고 쳤을 때 60%만큼인 겁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적은 거지. 그치? 틀렸고요.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이건 진짜 제가 표분석 강의 이런 데서 많이 했던 겁니다. 네, 을국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이게 그 패턴을 찾았으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겁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을국에서 볼게요.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증가율 비교하는 거 있잖아. 전체화 부분의 증가율.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40. T년의 을국에서 여기 40이 의미하는 바는 뭐지? 방금 했잖아.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쳤을 때 유소년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게 40입니다. 이거지. 그치?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이때는요. 유소년 인구 중에서 T 플러스 20년에는 유소년 인구 중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게 60이야. 생각납니까? 자 보세요.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증가하였다라고 했어. 유소년 인구가 증가했어. 많아졌어. 그런데 이 유소년 인구가 증가한 것만큼 노년 인구도 똑같이 증가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똑같이 40. 그치? 그런데 유소년 인구가 증가한 것보다 노인이 더 많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차지한 게 더 커진 거지. 이해됐습니까? 유소년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증가한 것보다 노인은 더 많이 증가했어. 그래서 40이 아니라 60이 된 겁니다. 노인 인구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썼기 때문에 틀린 얘기가 되고요. 이거 참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T년과 T 플러스 20년 모두 부양 인구가 부담해야 되는 총 부양 비용은 각국보다 을국이 크다. 이거 여러분 함정선지예요. 함정선지. 자, 이거 보면 부양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그럼 총 부양비 보면 되겠네. 자, 여러분 봐봐. 총 부양비를 보니까 여기 20이고 을국은 25야. 네. 그 다음에 T 플러스 20년에도 50이고 여기 100이야. 각국보다 을국이 부양비가 더 커. 여러분 부양? 그렇지. 비가 더 커요. 부양비가 더 크지 부양 비용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부양비는 뭐야? 부양인구 100명당 여기 갑국은 20명 부양해야 되는데요. 을국은 25명 부양해야 돼요. 지금 부양인구와 피부양인구의 상대적인 비율이 나온 거지. 여러분 부양 비용은 알 수 없는 거잖아. 비용, 드는 돈. 이건 알 수 없는 거잖아. 함정입니다. 함정. 인구 크기의 상대적인 비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돈 모른다. 알 수 없다. 틀렸어요.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7번 보도록 할게요. 각 병의 문화이해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이해의 태도니까 잘할 수 있죠? 어떤 족의 세모축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 갑이 과도하게 증가한 돼지 개체 수가 어떤 족의 생존 기반이 되는 경작지를 위협하기 때문에 돼지를 대규모로 죽이는 거, 도축하는 것입니다. 이 축제는 그 부족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돼지를 대규모로 죽이는 것도 그들의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갑 뭐지? 그쵸, 갑 요걸 할게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되죠? 상만 쓰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을, 어떤 족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돼지 전체 개체수의 4분의 3을 하는 것은 야만적입니다. 또한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요리하는 과정도 우리나라 위생관념에 비춰서 불결해요. 네.
우리에 비해서 저급하게 보고 있죠. 그렇죠? 우리께 더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례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어떤 쪽의 축제가 고단백질을 얻기 위한 그들만의 방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 사회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는 거지. 그치? 있어. 있는데 여기 보죠. 하지만 축제가 대다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경계하자. 보편적인 가치조차도 훼손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점검해보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1번. 갑의 태도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의 대상, 갑은 문화 상대주의예요. 이해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틀렸지? 을의 태도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해? 자문화만 아니죠. 그렇죠? 병의 태도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극단적 상대주의를 경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정 약간. 그 다음에 갑 병의 태도는 을의 태도와 달리 문화를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죠. 여기 상대주의고 병도 그렇잖아. 병도 보면 그들의 축제가 그들만의 방법을 인정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을 병의 태도는 갑의 태도와 달리 타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얘가 자문화 중심주의 을이 아닌 거지. 그렇죠? 틀렸습니다. 정답 4번. 18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했고요. 갑은 환경 문제를 접한 후 8살에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15살에 환경운동가가 되었어요. 갑은 비행기 대신에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엔기구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환경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세계 정상들을 막 비판했어. 대단하죠. 그렇죠? 갑은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었지만 지지자로부터는 어른의 선생님이다. 그 다음에 지구의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다. 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그 다음에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미음은 갑이 획득한 성취주의이다. 기억, 채식주의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미음, 선생님으로 불렸고 성취주의입니까? 이거 혹시 헷갈렸어요? 이거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걸 일단은 지위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채식주의자가 된 건 맞을 텐데 채식주의자 자체를 한 사회의 어떤 지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흡연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위로 보기 어렵겠고 사람들이 어른의 선생님이다. 네가 하는 행동이 정말 그만큼 본받을 만하다라고 했던 것이지 이것도 내가 선생님이 된 것, 성취주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획득한 지위로 보긴 어렵죠. 네, 틀렸습니다. 두 번째, 디귿은 니은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이다. 태양광 요트를 타고 비행기 대신 뭔가 환경 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것 대신에 태양광 요트를 타고 건넜어요. 환경운동가로서 자신이 직접 한 행동이죠. 역할 행동 맞는 얘기 되겠고 리을은 학생과 환경운동가 사이에서 발생한 갑의 역할 갈등이다. 여러분 이 갈등은 뭐예요? 이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벌어진 것이지 얘가 학생과 환경운동가로서의 주어진 역할이 대립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고 올해의 인물이 된 건 환경운동가로서의 얘 역할 행동에 대한 그렇죠 사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 안 어려운 문제죠. 그쵸? 네. A는 사람들의 자율적, 능동적 노력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어가는 현상을 개인의 주목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율성, 능동성. 따라서 A는 뭐예요?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론. 네. 개인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B는 개인의 의지를 초월하여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 사회를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 사회 이렇게 쓰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사회 구조에 대한 개인의 불가항력성. 불가항력은 뭐지? 불가하다. 뭔가 저항하고 하는 게 불가해. 개인은. 여기는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틀린 얘기지. 그렇죠? B는 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사회 구조나 제도보다는 그렇지 개인에서 찾고 이 B의 경우에 사회 제도에서 찾고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사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로 흐를 여지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모두 옳겠네요 라고 했으니까 옳은 내용 들어가야 되겠네요. B는 뭐냐면 사회 강조하는 거야.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 되돌릴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네. 그쵸? 사회 강조하는 사회 실제론. B 맞으니까.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끝에 이거 보고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 고르시면 되겠고 20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 여러분 뭐 있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는 현재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화돼. 그럼 가가 뭐야? 공공부조지. 그치? 가는 공공부조. 일단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미래에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보험. 그치? 나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네. 그래서 표는 각국의 가나 제도의 수급자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네,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비율이 나와 있고 각국은 A, B, C 세 지역. 어머, 우리 두 지역밖에 안 했잖아요. 두 지역의 비율이 나와 있고 전체 비율 나와 있는 거. 그 패턴인데 갑자기 세 지역이 나왔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B 지역의 인구는 A 지역 인구의 2배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예, 당연히 각각 지역의 수를 비교해서 물을 겁니다. 일단은 가 제도가 뭐냐면 공공부조가 되고 나는 사회보험이 되죠. 그래서 A, B, C 지역의 공공부조가 어디가 어디보다 많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를 일단 찾아놔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단서에 뭐가 있냐면 B 지역의 인구가 A 지역 인구의 2배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편의상 여기 B 지역을 2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A 지역을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긴 몰라 X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야? 300 플러스 X명이겠네. 예, 그러면 구할 수 있지. 딱 보니까 구해지죠. 그렇죠? 여러분 100명 중에서 3%가 공공부조래. 그렇죠? 그러면 몇 명? 3명. 그렇죠? 여기 3명. 3명. 200명 중에서 4%래. 그러면 8명. 그렇죠? 여기는요. X명 중에서 7%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 써줄게요. 100명 중에서 25명이니까 25명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200명 중에서 물론 1000명, 2000명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장 적은 수로 할게요. 200명 중에서 55%니까 예, 110명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C 지역에 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네, 3명 더하기 여기 한번 해볼게요. 3명 더하기 8명 더하기 X 중에 7%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0.07X 네. X명의 0.07%니까 200명의 8% 이렇게 계산하듯이 는 얼마가 돼요? 전체 예, 300 플러스 X명 전체는 300 플러스 X명이잖아요. X의 전체 0.04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보면 요건 이렇게 넘어오니까 0.03x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 네. 여기 이렇게 넘기면 11. 네. 그래서 0.03x는 1 하고 나옵니다. 1 하고 나오고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x는 여러분 여기 해보시면 3분의 100 하고 나옵니다. 3분의 100. 그러면 대략 33점 몇몇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옮겨서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대략 33점 몇몇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는 뭐 333점 얼마 정도 되는 거고. 그러면 33의 7% 대략적으로 계산해 놓으면 되는데요. 2.3 이렇게 써놓을 거고요. 33의 75% 하면 얼마 나오면 24점 대략 75. 물론 33.3334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전체는요 303 네, 일단 이렇게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다 더해도 되고 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거 뭐지? 사회보험이지. 나갑니다. 나 제도의 경우 A 지역의 수급자 수는 여기 있습니다. A 지역 25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의 수급자 수 110입니다.
많다 틀린 거지? 그렇지? 이건 뭐 여기 상대는 B가 바로 나왔으니까 바로 찾을 수 있고. 두 번째, 대상자 선정에 부정적인 낙인이 발생하는 제도. 뭐지? 공공부조. 가죠, 가. 가 제도의 경우 B 지역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의 수급자 수 8, C 지역의 수급자 수 얼마? 2.3. 대략 2.3 얼마 됩니다. 예? 3배 이상이죠. 그쵸? 정답 2번입니다. 2번.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혹시 이런 산수가 틀렸을까 봐. 산수 이거 맞았죠? 0.0. 아, 이거 맞았. 네, 혹시라도. 그다음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뭐죠? 둘 중에서 사회보험이니까 나예요, 나. 나 제도의 경우 C 지역의 수급자 수, 나 제도의 경우 C 지역의 수급자 수 24점 대략 요겁니다. 는 A 지역의 수급자 수 25. 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많다. 틀린 얘기가 되죠. 그렇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정부 재정으로 전액 충당하는 건 가. 그렇지, 가입니다. 가 제도의 경우 A 지역과 C 지역의 수급자 합이 A 지역과 C 지역 합쳐볼까? 네, A 지역 3하고 2.3 합쳐. 5.3. B 지역보다 적죠. 그렇죠.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구하면 다 금방금방 축축축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에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건 여러분 어떤 게 그렇지? 공공부조지. 가입니다. 가 제도의 각국 전체의 수급자 수. 이거 이렇게 더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다 더하면,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뭐 13.3 대략. 네, 대략. 성격의 경우 이 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뭐죠? 여기 사회보험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하죠. 나 제도의 A 지역 25보다 이게 어때? 작아. 이거 세 개 다 더한 게 더 작아. 그런데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 엄청 복잡해 보였지만 이 식 하나만 세우면 사실 이건 금방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표 문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풀이 방식 접근해야 되는 거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개념 문제도 정말 어려운 형식이 많았습니다. 시험 볼 때 고군분투 했을 텐데 그때 시험 볼 때 그 감정은 다 잊으시고 지금 쭉 제가 80분이 넘도록 여러분에게 강의한 이 내용들을 보고 또 보고 꼭 진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9월에 나왔으면 수능에 안 난다. 아니요. 9월에 보여줬기 때문에 수능에 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진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